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저질의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급 실버타운이 지옥인 이유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에 살던 80대 후반 노인 부부가 말이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왔다는데 그날 점심에 남편만 밥을 먹으러 내려왔고 식사 후 혼자서 산보를 하더니만 방에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가 욕조 미끄럼방지 손잡이에 목을 맸지 뭐니.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울 거리가 남아있으니 기운도 좋다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 우연찮은 기회로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계신 이모님이 들려주신 비극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모님 옆방에 입소한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식사와 생활을 건사하지 못하자 자식들이 이 실버타운에 모셨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이 올라가 보니 옆으로 누운 채로, 그러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모님 방 쪽 침대를 향해 누운 채로 돌아가셨더랍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이들이 일상으로 대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제 명을 다하고 간 사람은 벽 하나를 두고 옆에서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투신이든 목을 매든 떠난 사람의 방은 그 앞을 지나가기도 무섭더라.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래하며 춤추며 저승길을 걸어가겠지만 처참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극일 테지요. 13년 전만 해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은 늙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령자들 뿐이라 그런지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랍니다. 식사 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하다 한두 시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노인들이 10분을 못 넘긴다지요. 제가 이모님이랑 실버타운 주위에 만들어진 산책길에서 산보를 하는 동안 추우니까 죄다 들어가 버렸어. 예전에는 이 앞에 잔뜩 앉아들 있었는데 라는 말을 거듭하셨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이죠. 실버타운에 입소한 한 할머니는 지난번 검사 결과로 약을 바꿔 드시면서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밤이나 낮이나 약에 취해 누워 계시던 모습 대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90 중반을 넘기면서 할머니가 바뀐 점이 고집이 너무 세지셨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단체 생활의 규율이나 약속은 지독히도 안 지키신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할머니를 싫어해서 같이 늙은 마당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원 입장에서 7시 30분에 아침 식사도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직원들로서는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 실버타운 원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실버타운은 최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로 주거, 의료, 식사, 건강관리, 여가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에 실버타운에 사는 것은 노인들의 꿈일까요? 악몽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특히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을지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를 놓고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가서 살자, 저기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돈만 잃고 몸만 골아버리기 십상입니다. 실버타운은 10억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의아하게도 대기자가 많아 평균 2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침구는 매일 뽀송뽀송하고 삼시세끼 고급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이웃인 데다가 수영장,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교통체증 없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낙원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호텔식 실버타운에 들어간 70대 초반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 방문했던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습니다. 내부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소극장의 도서관,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에 방문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에 와인바까지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를 들으며 이웃 친구와 늦도록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서둘러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라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홀가분해졌다 그랬지요. 첫 몇 개월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실버타운 안에 있을 때는 호텔 같은 방 안에서 많이 지냈고 시설을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이용하기보다는 외출해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전히 방문객처럼 지냈습니다. 입주 후 들뜬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기엔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하게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소위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내고 그런데 들어가서 사냐. 호텔은 그냥 여행 가서 잠깐씩 다녀오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내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도 않아. 나도 아파트를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온갖 식당들이 한 빌딩 안에 있고 헬스클럽에 병원에 목욕탕에 커피숍과 슈퍼마켓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 정도는 건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래. 그래 당구장도 있다 야. 너네 실버타운에 치과 있어? 우리 건물에 치과도 있어. 이 70대 부부는 실버타운 생활 2년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한 곳에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이고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입니다.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설마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핫 이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는 실버타운이 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실버타운이 노인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었다. 아내와 별거한 77세 남성의 말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채 길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요?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요?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노인 83%. 내 집에서 늙고 싶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경희대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봤더니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돌봄,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32%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노쇠한 노인의 경우엔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6%로 건강한 노인 31%보다는 높았습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황혼에 별거한 70대 남자가 고른 새 집.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2년살이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피트니스 클럽, 가라오케 극장, 마사지룸, 도서관, 마장룸, 당구장.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요 씨는 3년 전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셰프 음식도 금방 질려 결국 집밥.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뤄진 20평형을 골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6천만 엔, 약 5억 3,400만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9만 엔, 약 169만 원씩 냈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라이브 하우스인 로프트를 설립한 록 음악 전문가입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1억 3천만 엔, 약 11억 6천만 원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옥살이에 우울해져 2년 만에 퇴소.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카모가와시는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억 엔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유턴했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1,000만 엔, 약 8,9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마TV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 전 한국에서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나온 80대 할아버지는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가능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죽고 싶었다. 싸우기라도 하면 반년 가까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치매에 걸렸을 때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실버주택에서 마지막을 혼자 보내고 싶다고 말했더니 당신은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죽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라며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실버타운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도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저질의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때 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야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결국 나는 양로원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죽기까지 10억 원 이상 든다는 호화로운 고급 실버타운. 팜플렛 속의 노인들은 건강해 보였고 밝고 환하게 웃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 속 실버타운의 노후 생활을 동경하여 입주했지만
고립무원의 은둔 생활을 하다가 불과 2년 만에 좌절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겠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실버타운을 적응을 못해서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꼭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믿고 거르세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그동안 얼만큼 일반적인 평균 혈당 레벨이 높았나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특정한 음식 섭취 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피크 혈당이 확 올라가는가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먹는 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지켜서 혈당 피크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혈당이 얼만큼 제자리로 떨어지나 이것도 봐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미 당뇨병은 아니어도 당뇨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몇 년 뒤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물을 현명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설탕, 흰쌀밥은 독입니다. 특히나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쌀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는 것보다 배고파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좀 혈당 피크가 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현미를 권장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중 무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음식은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6시부터 식사해서 7시에 끝나면 11시부터 주무셔야 합니다. 11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데 이 패턴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리듬과 식사가 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식은 진짜 안 좋습니다. 8시에 식사 끝내고 10시에 잔다. 배부르니까 빨리 잔다고 해도 잠이 깊이 안 듭니다. 위장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꼭 주무시기 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이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밤새 술 마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알코올을 섭취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닌데 술 한 잔 먹으니까 잠이 좀 오던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술 취하는 초반에만 잠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술 한 잔 먹고 주무시면 술 취해서 주무셨다가 새벽에 깬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침은 드시지 마세요. 아침 먹지 말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시나요? 20세기에 들어와서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공장 노동자, 사무실 노동자가 생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때 토스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재미란 게 생겼습니다. 당분을 번복해서 혈당을 확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공장 노동자들이 하던 것인데 그게 아침으로 발달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팍 오릅니다.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꼭 아침을 드셔야 되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공복이 12시간만 돼도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생깁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몸에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내 몸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지방세포일 수도 있지만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세포들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근육세포는 잘 분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굶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는 안 건드리고 다른 세포를 건드려서 스스로를 잡아먹습니다. 정말 우리 신체는 매우 똑똑합니다.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자꾸 하면 젊어집니다. 신체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게 되겠지요. 치매 예방도 됩니다. 12시간 만에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시간이 지나서 16시간까지 한 4시간 동안 자가포식이 일어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다. 그때는 진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순서는 지켜주세요.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마음껏 드세요. 하루 2끼를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평소 드시던 하루 3끼 먹던 열량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맛있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열량 소비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젊어지고 체지방률이 쭉쭉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육량은 올라가는 걸 느낄 겁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72시간, 48시간 단식을 하면 세포 자가 포식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최근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12시간 만에 자가 포식 현상이 생기려면 평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죠. 운동을 안 하신 분은 36시간 굶어야 자가 포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운동하기 싫으시면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건강은 미토콘드리아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고 미토콘드리아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기능이 좋아집니다. 제가 강조하는 운동 중 하나는 존투 운동입니다. 젖산 역치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인다. 젖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근육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젖산은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분비되는 물질이고 거기서부터 또 에너지도 나옵니다. 젖산은 좋은 겁니다. 그 젖산이 쌓인다는 건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사용하는 산소량보다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즉 내가 내 몸에서 심폐 기능을 처리하고 공급하는 산소량은 이만큼인데 지금 당장 근력 운동해서 써야 되는 산소가 이만큼이다 하면 산소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존투 트레이닝은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산소를 이만큼 들이마시는데 딱 산소를 쓸 만큼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얼만지 어떻게 하느냐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젖산 역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장비도 복잡하고 병원에 가서 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심박수로 측정하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20배기 나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면 220배기 나이. 그러면 170이 나옵니다. 그 최대 심박수에 곱하기 0.65 또는 0.75를 하면
심박수가 나옵니다. 110이나 120이 나올 겁니다. 그 심박수가 대략적인 존투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40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분들은 좀 빨리 걷기만 해도 바로 한계가 됩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걷는 운동을 하시오.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운동되는 거야 알 정도로 천천히 달리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든 아니면 헬스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심박수는 다 웬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걸 하나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내 심박수를 봐가면서 30분 이상 심박수가 유지되게 존투 트레이닝을 하시고 끝날 때 심박수를 한번 올려주는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체력이 놀랄 정도로 좋아질 것입니다. 한두 달만 해보세요.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은 달리기, 명상 같은 걸 하셔도 좋습니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해도 되고 밖에서 달리기 하면서도 되고 러닝머신 뛰면서 하셔도 됩니다.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존투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